4-7장 행정벌 풀겠습니다. 1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나오면 과태료 문제구나, 그리고 행정질서벌 나오면 과태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1번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서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은 면제되지 않는다. 자, 이거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죠? 자, 여기서 하는 얘기가 위법행위를 저질러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어겨서 위법행위를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리고 이의 제기까지 해가지고 재판이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과태료를 내야겠죠? 그런데 그 후에 법률이 변경된 거죠. 법률이 변경돼서 더 이상 이전에 한 위법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과태료 징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것에 의하면 위법 행위는 행위 시 법령을 적용하고, 그래서 구법령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위법 행위 당시에 법률은 변경되기 전이니까, 자, 이때는 구법령이죠. 이 이후가 신법령이고, 구법령이 적용되니까 과태료를 내야죠.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에는 법률이 변경되면 무조건 신법령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태료의 징수를 할 수 없어요. 과태료는 법률이 변경되면 봐줍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재판이 확정되었을지라도, 과태료 부과가 되었을지라도 그 이후에 더 이상 그 위법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률이 변경되면 과태료 징수할 수 없다. 자, 요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죠.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같은 내용을 계속 물어보니까 쉽게 암기는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틀렸다. 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면제됩니다.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죠. 질서를 어긴 거죠. 뭐 길가에 주차를 했다거나 쓰레기를 길가에 버렸다거나 이럴 때 하는 가벼운 처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잘 돼요. 그 과태료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가벼운 처벌이다, 질서를 어긴 가벼운 처벌이다. 그래서 법률이 변경되면 신법령을 적용해서 봐준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다음 2번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요거는 맞는 얘기 같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대통령령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건 틀리게 내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의 제기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정이 있었고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어, 이렇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10일을 준다. 이번 선지에서는 보통 틀리게 내는 게 이 10일입니다. 10일. 다음 3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것도 맞아요. 여기서도 60일이 중요하겠죠. 자,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되고, 자, 여기서는 2번 선지에서는 통지를 하고 10일의 기간을 주고, 3번 선지에서는 부과 처분을 하고 60일의 시간을 주죠. 자, 요거는 과태료 부과하는 순서가 있어요. 자, 간단히만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해설해서 볼 테니까. 먼저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사전 통지, 그럼 10일의 기간을 주고 의견 제출을 할 시간을 줘요. 그 이후에 의견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60일의 기간을 줘요. 이의 제기를 하라고. 그래서 의견 제출하는 시간을 주고, 여기서는 이의 제기할 시간을 줘요. 만약에 이의 제기 안 하고 그냥 과태료를 내면 끝나는데,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면 이제 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내고 안 내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3번 선지 다시 보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맞아요.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결과를 알게 되죠. 다음 4번 판례에 따르면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 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자, 이것도 맞아요. 자, 맞는데 이것도 과태료만의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과태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냐 아니냐. 과태료의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하지만 다른 경우 과징금이나 범칙금 이런 것들, 다른 모든 것들, 과태료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태료만 다른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위의 내용은 크게 안 읽어봐도 되고, 과태료는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따져보아서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다.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요게 과태료의 예외적인 경우였죠. 원래 위법행위는 행위시의 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법령이 적용돼서 처벌을 해야 됐고, 허가신청 같은 경우는 처분시 법령이 적용되어서 신법령이 적용된다. 자, 요렇게 요 두 가지가 일반적인 경우고, 자, 과태료가 예외죠. 과태료는 위법행위이지만 항상 신법령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신법령이 적용된다. 그래서 1번 선지 보면 과태료 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그러니까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법원이 얘기한 거예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이후에 법률이 변경되어서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의 징수, 집행은 면제됩니다. 자, 요거 특이하죠? 비상식적이니까 외워야 된다. 2번. 자, 요거는 과태료 소송 절차를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 기간 10일을 주고, 그리고 의견 제출하지 않으면 부가 처분을 하고, 만약에 의견 제출했더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가 처분하고 이의 제기 기간 60일을 줍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내면 끝나고 또 이의 제기를 하면 이제 처분청이 법원에 통보를 합니다. 14일 안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되고 이제 결과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또 불복하면 항고소송도 가능하다. 자, 과태료는 기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있죠.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2번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의 기간을 주어서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준다. 맞죠? 다음 3번. 자, 요것도 보면 과태료 부가 처분이, 여기서는 부가 처분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의 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가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것도 맞아요. 여기 정리해 놨는데, 부가 처분을 받고 이의 제기를 하면 바로 그 부가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또 재판 결과에 대해 항고 소송을 하면 또 바로 그 부가 처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자, 이것도 자주 물어봐요. 제가 과태료 관련된 거 기출에 나온 거 다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근데 어차피 문제 풀면서 계속 제가 찍어 줄 테니까 또 보시면 됩니다. 다음 4번. 자, 요것도 고의과실, 요것도 과태료의 특이점이에요. 과태료만이 고의과실이 필요합니다. 즉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어요.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과태료만이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과태료만이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고,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또 4번 선지 보면 법원은 과태료의 경우는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 재량에 속한다. 자, 얘는 맞는 선지예요. 보통 선지에서 재량이 있냐 없냐 라고 물어보면 재량이 있다 라는 게 대부분 정답이에요.
여기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입법 재량에 속하고 재량껏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고 둘 다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형벌은 벌금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이 두 개를 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이랑 과태료 이 두 개를 합한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행정형벌이라고 돼 있죠. 즉 얘는 형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처벌이고 이 과태료는 좀 가벼운 처벌이고 그렇다.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이 과태료 행정질서벌을 어겼다고 해서 뭐 돈은 내지만 빨간 줄은 그어지지 않아요. 두 개는 형사처벌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다. 이런 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다음 2번 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양벌 규정이 뭐냐. 얘는 행위자가 어떤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영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 자,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식당에 영업주가 있는데 이 종업원, 행위자, 종업원이 어떤 위법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식당 영업주가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종업원이 잘못했지만 식당 영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냐 없냐. 자, 요런 거를 따지는 게 양벌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공무원이 나오죠. 자, 그럼 공무원이 행위자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영업주가 되는 거죠. 지자체가 공무원을 고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한 거예요.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이 지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는 처벌 대상이 맞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 선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양벌 규정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해는 됐어.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자치사무냐 기관 위임사무냐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져요.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지만 기관 위임사무의 경우는 공무원이 어떤 위법행위를 했더라도 지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 두 개가 다르다. 그러면 이 자치사무냐 기관 위임사무냐를 잘 봐야 되겠죠. 답을 맞추려면. 이 두 개가 뭔진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행정학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자체의 돈으로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죠. 다음 3번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건 또 처음 보는 거죠. 통고 처분이 뭐냐면 몸칙금을 내라 라고 하는 게 통고 처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처분이라고 써 있으니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기할 수 없어요. 자,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통고 처분은 처분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통고 처분에서 글자는 처분이지만 우리가 아는 처분은 뭐예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면 처분이 맞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면 처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처분이 아니다는 얘기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고 처분이라고 돼 있지만 글자는 돼 있지만 실제로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다. 범칙금 같은 경우도 과태료처럼 돈을 내는 건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설해서 할게요. 다음 4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 맞죠? 자,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맞다.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입법 재량에 속한다. 맞아요. 과태료만 부과할 수도 있고 행정형벌만 부과할 수도 있고 둘 다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재량에 속하는 거 맞다. 자, 보면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두 개를 합한 의미예요. 그리고 행정형벌은 벌금이랑 같은 말이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벌금, 행정형벌은 형사처벌이다. 그리고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갑시다. 다음 2번 양벌 규정 뭐냐?
행위자가 어떤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영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보면 근데 우리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공무원이 행위자고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지자체를 처벌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선지에서 봐야 될 건 자치사무냐 기관 위임사무냐, 이 두 개만 보면 된다.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지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고, 기관 위임사무를 공무원이 처리하다가 위법행위를 했으면 지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합시다.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보면, 지자체 공무원이 기관 위임사무 지정 항만 순찰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승인 없이 승합차를 개조한 거예요. 자, 위법행위를 했어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했고, 그럴 때 지자체 처벌 대상 아니다. 공무원만 처벌받는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치사무니까 지자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맞다. 다음 3번. 자, 여기서 이제 범칙금이 나온 거예요. 통고처분 나오면 범칙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라고 써있는 처분이 아니다. 우리 뭔지 알죠? 처분이 아니다는 얘기는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글자만 처분이다. 통고처분은 통고 이행을 강제하거나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아닙니다. 자, 범칙금은 통고처분을 받고 금액을 납부하면, 돈을 내면 처벌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통고처분을 받고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범칙금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다. 범칙금을 안 내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자, 그렇다. 그게 과태료랑 다르죠.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죠.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면 항고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다르다. 과태료는 가벼운 처벌이죠. 그렇게 보면 형사처벌이 아니다. 다음 4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나오면 과태료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자, 고의 과실은 과태료만이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자,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문제 3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세범 처벌 절차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자, 통고처분이 처분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처분이라고 써있지만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처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는 처분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냐 없냐죠. 처분이 아니니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통고처분은 우리가 아는 그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했으니까 맞는 선지. 2번. 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실범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과실범은 처벌합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에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과징금은 고의 과실이 필요 없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실범이니까, 과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이게 과태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과태료면 과태료다, 질서 위반 행위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어겼다, 이렇게 과태료인지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다음 3번. 행정청은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 그러니까 질서 위반 행위를 한 날로부터 행정청이 5년간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당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5년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다음 4번. 임시 운행 기간을 벗어난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 이거 무슨 문제예요?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죠. 자, 제가 이중처벌에 해당된 선지 없다 그랬죠? 과태료와 형사처벌 둘 다 병과가 가능합니다. 맞다. 자,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죠. 얘는 형사처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병과가 가능하다.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고, 통고 이행을 강제하거나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했으니까 맞고. 다음 2번. 과태료는 고의과실이 필요하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제외한 다른 처벌들은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 그랬죠.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실범이니까 당연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과실범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죠. 적용하죠. 과실범의 경우에도. 다음 3번. 요거는 위반 행위가 있은 후에 5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과태료 부과 처분 혹은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5년 동안 그 당사자가 과태료를 안 냈어요. 근데 행정청도 징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시효가 소멸됩니다. 부가처분의 시효가 소멸돼서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5년이니까 기억하기 쉽죠. 그래서 3번 보면 행정청은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 그러니까 질서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음 4번. 이거는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였고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병가가 가능하다.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이중처벌에 해당된 선지는 없었어요. 제가 풀어본 문제 중에서는. 자, 다음 문제. 4번.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건 범칙금이라 그랬죠. 1번.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저거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처분이라고 글자는 돼 있지만 처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계속 나오죠. 다음 2번.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자, 이것도 틀렸어요. 통고처분을 하거나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봤었죠. 통고처분을 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금액을 납부하면 이제 처벌이 끝나는 겁니다. 처벌 종료. 만약에 납부를 안 하면 이때는 형사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고 통고처분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중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으니까 범칙금 내고 끝내게 해줄게. 어찌 보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면 금액 안 내고 형사재판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의 경우도 통고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야 이건 중범죄야 바로 형사고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있는 겁니다. 다음 3번.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처리된다. 아니죠. 비송사건 절차법이 아니고 형사재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4번.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 절차가 종료되며 맞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통고처분 받고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어요. 재처벌이 금지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돈을 냈으니까. 범칙금 납부했으니까 이제 처벌 다 받은 거예요. 이런 거를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한번 처벌 받았으니까 또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이거 계속 나오죠.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그러니까 틀렸고 다음 2번. 통고처분, 형사고발 중에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이 있다. 그래서 2번 보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아니죠. 재량이 있어요. 다음 3번. 통고처분을 했는데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가는 거예요.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 절차법이 아니고 형사재판 간다. 다음 4번. 이번에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 종료 처벌받았어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맞아요. 통고처분하고 금액 납부하면 처벌 완료, 재처벌 금지. 맞다. 다음 문제 5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나오면 과태료죠. 그래서 1번.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과태료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고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게 맞아요. 다음 2번.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의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맞아요. 5년이 중요한 거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거나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의 판결까지 갔어요. 그래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겁니다. 과태료 내라고 했어요. 근데 안 냈는데도 5년간 징수하지 않은 거예요. 행정청에서. 그러면 부과 처분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고 확정 판결의 효력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5년.
다음 3번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만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가담해서 어떤 위법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만 처벌하고 일반인은 처벌할 수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처벌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보면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그러니까 공무원에게만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도 있을 거겠죠. 근데 신분이 없는 자, 일반인이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는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겠죠. 성립합니다. 공무원, 일반인 둘 다 처벌해야겠죠. 다음 4번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10일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대통령령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뭐 의견 제출인지 이의 제기인지, 자, 이런 것도 헷갈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 맞게 줍니다. 기억할 것은 미리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거 맞다.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의과실 또 나왔죠.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과태료는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즉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처벌들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등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 다음 2번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5년 후가 지나면 재판 확정의 효력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자, 이걸 물어보는 거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는 5년이 중요하겠죠. 다음 3번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는 신분이 없는 자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즉 과태료 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원에게만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도 있을 거잖아요. 이때 일반인이 가담했으면 일반인도 과태료 내야 된다.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틀렸죠. 성립합니다. 다음 4번 자, 과태료는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10일 줘야 된다. 이건 물어보는 거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미리 통지하고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다. 그리고 부과 처분한 이후에는 60일에 이의 제기할 시간을 줘야겠죠. 다음 문제 6번 과태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저거 맞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고 행정형벌은 벌금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다. 다음 2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아요. 원래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조례도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출에 나왔던 거는 틀린 선지는 민법은 과태료 부과 근거 될 수 없다. 자, 요거 조례랑 민법만 기억합시다. 조례는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될 수 있고 민법은 근거가 될 수 없다. 다음 4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자, 요거는 틀렸어요. 자, 이것도 통고처분 문제랑 비슷하죠. 통고처분도 글자는 처분이지만 처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 처분도 처분이라고 글자는 돼 있지만 처분이 아니고 그래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것도 암기해야 되겠죠. 과태료 부과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요거는 쉬운 문제죠.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맞다.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눠지고 행정형벌은 벌금이랑 같은 말이고 얘는 형사처벌이라 그랬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랑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금이랑 과태료를 합한 게 행정벌이다. 다음 2번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과태료만이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계속 나오죠. 왜냐면
과태료만 다르니까 자꾸 내는 거예요. 다른 처벌들은 고의가실이 필요 없다. 고의가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다음 3번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맞아요. 자, 여기 적어놓은 게 법률의 근거 필요하고 조례는 가능하지만 민법은 가능하지 않다. 기출에 나온 것만 정리한 거예요. 여기 나온 건 다 기출에 나온 것들입니다. 다음 4번 자 과태료 부과 처분이 처분이냐 아니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해당하지 않아요. 자 이유가 있는데 다른 구제수단 이의 제기가 있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전 이렇게는 잘 안 이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처분이 아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거 암기해야죠. 통고처분도 마찬가지였죠. 통고처분도 처분이 아니고 그래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거는 왜요? 왜 그래요?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형사재판으로 가죠. 다른 구제수단이 있죠. 형사재판이라는.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 과태료도 다른 구제수단 이의제기가 있으니까 부가처분 받으면 60일 안에 이의제기하면 되죠.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 어쨌든 암기해야 돼요. 다음 문제 7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자, 길게 썼지만 이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양벌 규정 물어보는 거죠. 자,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 그 종업원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그 처벌 조항을 과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고용주, 종업원은 이제 행위자죠. 행위자가 어떤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바로 법인에게 처벌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그러니까 책임주의가 뭔지 몰라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고용주, 법인에게도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따져서 묻고 잘못이 있다면 벌금형을 과하던가 처벌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잘못됐다. 책임주의가 뭔지 이런 거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이 책임주의에 반한다 읽어보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잘못된 게 맞습니다. 다음 2번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자, 이거는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틀렸어요. 자, 먼저 행정벌은 과태료랑 벌금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이행강제금은 같은 말로 집행벌이라고 해요. 집행벌. 자, 이 행정벌과 집행벌은 다릅니다. 먼저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게 맞아요. 집행벌이 바로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겁니다. 너 불법 건축물 철거 안 하면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돈 내게 할 거야. 너가 지금 불법 건축물 부숴. 이게 이행강제금이죠. 자, 그럼 행정벌은 뭐냐? 과태료랑 벌금이죠. 과거에 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행정벌이에요. 과거의 위반행위 처벌. 과거예요. 과거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게 행정벌이다. 과태료랑 벌금이다. 그렇죠. 과태료도 이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벌금도 위법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두 개는 다릅니다. 그래서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이건 틀렸죠. 이행강제금은 맞지만 행정벌은 아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직접적으로 돈을 내게 하는 거는 다 간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도 아니고 얘는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둘 다 간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그럼 직접적인 건 뭐냐? 대집행 같은 거. 실제로 행정청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버리는 거 이런 거는 직접적인 행정작용이죠. 돈 내게 하는 건 다 간접적이다.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로 틀렸죠. 다음 3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대리인한테 어떤 업무를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대리인이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이때 개인을 처벌해야 되냐 대리인을 처벌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틀렸어요. 대리인이 아니라 개인, 이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한 개인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요거는 틀렸다. 다음 4번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 앞선 절차로서 통고처분은 범칙금 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로서 상대방에게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 물어보죠. 다 필요 없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통고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아니죠.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 처분도 처분이 아니다.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선지고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좀 길게 썼지만 양벌 규정에 대한 얘기죠. 잘못이 없는 영업주는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종업원이 잘못했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서 법인에게, 그러니까 이게 고용주죠. 여기서 영업주와 같은 말이고, 영업주고 이 종업원이 행위자,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영업주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처벌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에 반한다. 맞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다음 2번. 요것도 알면 쉬운 문제예요.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두 개를 합한 얘기고, 행정형벌은 벌금이라 그랬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라 그랬죠. 그리고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과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집행벌은 같은 말로는 이행강제금이고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거예요. 또 계속 내가 시킨 거 안 하면 계속 돈 내게 할 거야, 이겁니다. 이게 집행벌,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번 보면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이거는 행정벌은 아니고 이행강제금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둘 다 간접적이라 그랬어요. 간접적. 돈 내게 하는 건 다 간접적이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다음 3번. 자, 요거는 대리인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는 개인 그리고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리인에게 어떤 업무를 위임한 개인이나 법인,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거죠. 어떤 업무를. 그러면은 대리인이 잘못했더라도 개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3번.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니까 대리인이 위반했다는 거예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혹은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다음 4번. 자, 길게 썼지만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아니죠.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사업주 갑에게 고용된 종업원 을이 영업행위 중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벌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양벌 규정에 대한 문제죠. 이 종업원이 어떤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이 사업주 갑도 처벌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죠. 1번. 위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면 당초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을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자, 이거 무슨 문제예요?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죠. 이중처벌이냐 아니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중처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또 형사처벌 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이를 납부했더라도 이 당초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을을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다. 다음 2번. 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 규정의 해석에 의해 과실이 있는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을 외에 갑도 처벌할 수 있다. 을은 종업원, 갑은 사업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문장만 잘 해석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관계 규정의 해석에 의해 사업주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다. 맞겠죠? 맞는 선지입니다. 다음 3번. 갑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을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갑만 처벌할 수 없다. 자, 이건 틀렸어요. 갑이 사업주고 을이 종업원이죠. 근데 여기서는 사업주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 규정이 있대요. 종업원이 어떤 위법 행위를 했는데 이 위법 행위는 사업주에게도 잘못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종업원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어요. 어떤 사정이나 이유에 의해서. 자, 이럴 때 이 사업주만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야, 이건 틀렸습니다. 종업원이 처벌을 받는지 않는지는 사업주의 처벌과 관계없어요. 사업주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다. 다음 4번. 을의 위반 행위가 과태료의 부과 대상인 경우에 을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자, 이거 어려운 선지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다.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알았다. 자,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려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다 플러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 암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말장난 같은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이 고의랑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다. 이게 같은 말 같잖아요. 근데 또 이게 의미가 아예 같진 않은가 봐요.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을 때는, 잘못 알았을 때는 거기에 정당한 이유까지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 오인한 것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지 않아요. 자, 이런 게 암기해야 되는 어려운 선지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을이 과태료 부가처분을 받고 납부했더라도 당초의 위반 행위로, 그러니까 같은 위반 행위를 이유로 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중처벌에 해당된 선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2번. 자, 이거는 문장을 잘 해석하면 되는 거죠. 행위자 외에 사업주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계규정 해석에 의해 과실 있는 사업주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에는 을 외에 갑도 처벌할 수 있다. 종업원 외에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다. 맞겠죠, 이거는? 다음 3번. 갑의 처벌을 규정한 양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을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갑만 처벌할 수 없다. 아니죠. 을, 종업원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갑에게 잘못이 있으면 갑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종업원이 처벌을 받고 안 받고는 갑의 처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잘못이 있는 영업주는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4번.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한 경우에, 자, 이런 문장을 잘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둘 다 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만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외워야겠죠. 자, 이런 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다. 을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틀렸다. 여기 플러스 정당한 사유까지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자, 이거 그냥 외웁시다. 다음 문제 9번. 질서업 위반 행위 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과태료에 대한 얘기죠. 1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죠? 조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요거랑 대비되는 게 민법은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조례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례 의무 위반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고, 2번.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서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거 맞죠? 자, 뭐라 그랬어요? 과태료는 무조건 항상 신법령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부가처분이 되었더라도 법률이 변경되어서 이제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게 되면 과태료의 집행, 과태료의 징수는 면제하는 게 맞습니다. 과태료는 무조건 신법령을 적용한다. 다음 3번.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은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아니죠. 5년이죠. 5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겁니다. 다음 4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영향을 줍니다. 자, 과태료 소송 절차 한번 볼까요? 일단 사전 통지를 하죠. 그럼 10일에 의견 제출 기간을 주고, 그리고 의견 제출하지 않으면 부가처분을 하죠. 부가처분을 하면 60일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의 제기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 부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또 항고소송도 가능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 부가처분 소송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 4번 선지 보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과태료 부가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가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줍니다. 바로 효력이 상실된다.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자, 요거는 과태료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데 조례는 법률의 근거에 해당하고 민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조례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하고 민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게 아니다. 1번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됩니다. 다음 2번. 자, 이것도 과태료는 위법 행위이지만 항상 신법령이 적용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신법령이 적용되니까 법률이 변경되어서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의 집행 징수는 바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다.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던 부가처분이 되었던 간에 무조건 법률이 변경되면 과태료는 신법령이 적용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음 3번.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은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아니죠. 5년이죠. 5년. 재판 확정 혹은 부과처분이 있은 후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위반행위, 질서 위반행위를 하고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둘 다 5년이죠. 그래서 외우긴 쉬워요. 다음 4번.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아니죠. 영향을 줍니다. 바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부가처분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효력이 상실되고 재판 결과에 대해 항고소송해도 과태료 부가처분은 바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고 소송 절차 한번 보시고 이거는 시험에 나왔던 것만 또 정리한 거예요 제가. 다음 문제 10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는 선지죠? 글을 잘 읽어보고 해석하면 맞는 말이에요.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형벌법규를 잘 해석했더니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이 됐어요. 그러면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맞겠죠? 다음 2번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자, 얘가 틀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했어요. 그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통고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 안 받고 넘어가 줄게 하는 게 통고처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범칙금을 납부했는데 또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뭐냐? 같은 사건에 대해서 재처벌할 수 없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으면 그 같은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범칙금을 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만약에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에 대해 저처벌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다음 3번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맞죠?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맞죠? 죄형 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맞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줄은 맞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고 맞고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맞죠? 행정형벌은 벌금이었죠. 그리고 얘는 형사처벌이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죄형 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죄형 법정주의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외워도 되고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이 나쁜 짓이 그 법전에 규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다. A가 한 이 나쁜 짓이 범죄다.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양형을 부과한다. 이런 것들이 법전에 적혀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럴 때는 A가 나쁜 짓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법전에 법에 쓰여있는 범죄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은 형법에만 해당이 돼요.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만 해당한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죠. 형벌이 아니죠. 형법이 아니죠. 형사처벌이 아니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맞아요. 그냥 외워도 됩니다. 그냥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 다음 4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과태료는 신법령만 적용된다. 이 문제죠.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맞겠죠? 항상 신법령이 적용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선지예요. 자, 4번을 타임라인으로 보면 위법 행위를 한 거예요. 했고 이제 법률이 개정되었고 그리고 이제 과태료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 개정 이후에 신법령일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법률 개정 이전에 구법령일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 위법 행위일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법률 개정 이후에 과태료 재판을 할 때는 신법령이 적용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면 과태료는 항상 신법령이 적용되니까 만약에 법률 개정이 과태료 재판 이후에 되었더라도 신법령이 적용돼서 이 이후에 과태료 징수할 수 없다 그랬죠? 이 문제도 나왔죠. 과태료 징수할 수 없다. 왜? 항상 신법령이 적용되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요거는 그냥 잘 해석하면 되는 문제였죠.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해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맞겠죠, 이건. 다음 2번. 자, 범칙금 같은 경우는 통고 처분을 하고 금액을 납부하면 처벌이 끝나는 거예요. 재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금액을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왜? 이 통고 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범칙금을 내면 더 이상 형사처벌하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틀렸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처벌할 수 없다. 한번 처벌받으면 끝이다.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아까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병과가 가능하다 그랬죠. 자, 요거는 맞아요. 이 범칙금과 요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죠. 얘는 행정질서벌이죠. 그러니까 행정질서벌과 형사처벌은 병과가 가능한 거예요. 위에 것도 이 이행강제금 또 집행벌이죠. 행정벌과 병과가 가능한 것도 맞는 거고. 자, 다음 3번.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뭐 형벌은 형사처벌이죠. 죄형 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서 규정해야 된다. 법률로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요거는 형법에만 적용이 된다. 형법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행정형벌, 벌금에는 적용이 되지만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게 맞아요. 4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변경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맞죠? 자, 과태료는 위법 행위지만 항상 신법령이 적용된다. 신법령이 적용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 이게 항상 답이 됐죠? 다음 문제 11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요거 자주 나오는 선지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죠? 다음 니은.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틀렸어요. 얼핏 보면 맞죠? 자, 뭐가 틀렸냐? 자,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있었던 거예요. 자,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로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부과처분이 소멸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기준점이 어디냐? 그 기준점이 부과처분한 이후로 5년이 지난 거지. 자, 여기서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과처분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거지.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 5년의 시작 지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다음 디귿.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 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관할로 한다.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니은도 어렵고 이런 게 킬러 문제죠. 얘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할 법원이 어디냐?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 여기서는 과태료 부과 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라고 하죠. 이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 관청의 소재지가 아니고 당사자, 과태료를 내야 하는 당사자의 소재지의 법원으로 합니다. 당사자 소재지의 법원이기 때문에 틀렸다. 자, 이런 것도 외워야 되죠. 그리고 다음 리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건 또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과태료는 14세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도 암기해야 되는 거고. 자, 보통 문제를 풀면 기영, 니은, 리을이 맞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답이 없죠. 그래서 아마 당황을 했을 거예요. 니은이 틀렸기 때문이죠.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고 그래서 기억 리을이 답이다. 옳은 선지다. 답은 1번. 해설하겠습니다. 기억은 사전 통지를 해야 되고 의견 제출 기간 10일을 줘야 된다. 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맞았고 10일. 니은이 어려운 선지였죠.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부과 처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아니고 부과 처분이 있은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관할 법원이 어디냐?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은 부과관청의 소재지가 아니고 당사자의 소재지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당사자. 그래서 얘도 틀렸고 리을은 과태료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자, 다 요거는 정리를 해놨어요. 자, 재판 확정 혹은 부과 처분이 있었으면 부과 처분 이후에 5년 후 시효가 소멸하는 거고 재판 확정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는 겁니다. 위반 행위 같은 경우는 위반 행위가 있은 후 5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거고 자, 요거를 기억을 해야겠죠. 이거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디귿은
관할 법원은 당사자 주소지의 법원이다. 그리고 리을은 14세 이하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자,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기억.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아니죠. 부과 처분이 있은 후에 이의 제기가 있으면 바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재판 이후에 항고 소송을 하게 돼도 곧바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죠. 다음 니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통고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자, 통고 처분은 처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글자는 처분이지만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다음 디귿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될 수 없다. 자, 요것은 틀린 선지예요. 자,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게 나오면 틀릴 확률이 높죠. 예외는 있기 마련이니까. 과징금은 영업정지랑 과징금 중에서 영업정지가 더 센 처벌이죠. 근데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예를 설명드릴게요. 해설에서. 다음 리을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요거는 맞죠. 자, 아까랑 다른 게 뭐예요? 부가처분 이후에 질서 위반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기억은 이의 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의 제기가 있으면 바로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의 제기가 있으면 효력이 상실되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항고소송하면 바로 또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다음에 리을을 봅시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재판이 확정되거나 부과처분이 있은 후 5년 후 시효가 소멸하는 거고 위반 행위가 있은 후 5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으면 5년 후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니은 통고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통고 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다음 디귿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도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부과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그런 예가 있어요. 배출시설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존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게 영업정지 사유였던 거죠. 근데 영업정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 주민이나 국민에게. 그럴 때는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가름될 수도 있다. 자, 다음 문제 13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음 2번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직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는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자, 이거 첨단 선지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제가 통고 처분이 뭐라 그랬어요? 범칙금을 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기회를 주는 거라 그랬죠. 봐주는 거예요. 너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통고 처분을 했는데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직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직결 심판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형사재판 넘긴다는 거예요. 검사는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를 제기한다는 거는 형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형사재판 가겠죠? 그럼 둘 다 할 수 없죠.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통고처분은 봐주는 거다.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한번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선지가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맞는 선지고 다음 3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이의 제기, 과태료 재판에 대한 항고소송하면 바로 그 효력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거예요. 다음
4번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죠.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 뭐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공무원에게만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럼 일반인 처벌 안 해야겠습니까? 일반인도 처벌해야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과태료 부과해야죠.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태료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조례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랬고 민법은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법률의 근거는 필요하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다음 2번. 자, 요거는 통고 처분을 했으면 통고 처분 그러니까 범칙금 납부 기간 동안은 직결 심판을 할 수 없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완료하고 형사재판 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은 직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그렇죠. 검사도 공소제기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다음 3번.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면 효력 상실, 재판 결과에 대해 항고 소송하면 효력 상실 계속 나오죠. 4번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는 신분이 없는 자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그래서 과태료 내야 된다. 요거는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틀렸죠. 과태료도 행정벌도 다 풀어봤습니다. 같은 선지가 또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제가 기출에 나왔던 것들 메모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